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번째 시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는 바로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라이벌 관계, 세기의 라이벌 관계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하셨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적 진리관, 주지주의, 지덕복 합일설 이런 키워드들을 꼭 꿰차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편의 소피스트는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칼리클레스, 트라스마쿠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상대주의적 진리관,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어떤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사상의 시조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시험 문제거리는 둘을 비교하는 문제일 거니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흠모했던 제자, 바로 플라톤인데요. 우리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크라테스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의 철학을 어떻게 집대성했을까요? 이 얘기를 또 드라마틱하게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플라톤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키워드들이고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자, 플라톤의 사상은 이원론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이죠. 둘을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사상이 중세 철학이 집대성되는데 그 바탕에 차용되기도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데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본, 진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올려 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말구름표로 내 이상형은 뭐 키는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상형이에요. 예. 이상형을 현실에 그걸 발휘하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상형은 이상형으로 갖고 있고요. 또 현실에서는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상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데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플라톤의 사상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계승하고는 있지만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또 다른 색채를 갖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갑을 병으로 주고 각각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를 중심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소크라테스, 그를 사랑한 플라톤, 또한 좋은 정치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구라고 제목을 줘봤습니다. 잘 졌네요, 제목을. 그죠? 소크라테스, 그를 사랑한 플라톤. 여기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플라톤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절대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주지주의적 경향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것들은 공통점이어서 둘을 엮어서 공통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했는데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철학은 똑같습니다. 근데 스승이 얘기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플라톤이 가장 관심을 쏟은 분야는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플라톤이 이야기한 좋은 국가, 좋은 정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교사들이 쓰는 지도용 교서라는 게 있어요. 이 지도용 교서, 이 도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최종 목표가 결국 우리가 윤리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뭘로 길러낼 것이냐?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교과의 지도의 가장 최종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죠. 재밌는 건 영어교과의 최종 목표도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수학교과서 합리적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선진국들, 예를 들면 정치 선진국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플라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국가는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정치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플라톤의 사상을 하나하나 해부하면서도 그가 얘기한 좋은 정치는 무엇인지를 제가 수업을 관통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 정치 사상 중요하구나 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작품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란 작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당시에 29살이었던 플라톤이 이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플라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이 사람인가요? 비통한 표정이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뒤에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이 사람인가요? 정답은 이 사람입니다. 29살인데. 자, 이제 고민해 봅시다. 왜 자크 루이 다비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그리며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29살의 청년인 플라톤을 할아버지로 그려놨을까요? 너무나 비통했다는, 확 늙어버렸다는, 도저히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그 비통한 심정을 할아버지로 그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의 민주정을 혐오하게 됩니다.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기억하세요. 아테네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보기 위해서 초대를 받아서 옆에 도시국가에 가서 한번 해본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장렬히 실패했습니다. 플라톤의 정치관은 너무 이상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이상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만큼 발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플라톤은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꽃미남이었어요. 어디를 봐서 꽃미남이냐? 이 얼굴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잘생긴 플라톤이라고 하면은 와, 너 플라톤 닮았어 이러면 아주 좋아했었고, 너 소크라테스 닮았어 그러면 막 기분 나빠했었다 그래. 근데 이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결국 사람이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건 외모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뇌를 보고 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플라톤은 얼굴만 잘생긴 그리스의 청년으로 소크라테스를 만났냐? 아닙니다. 완벽한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바로 귀족이고요. 어머니도 귀족입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이라는 거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주 좋은 집안이었고 공부는 아테네에서 가장 잘했던, 거기에다가 몸짱이었어요. 원래 플라톤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니고 체육 선생님이 플라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제자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스승이 어느 날 플라톤을 딱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몸짱인데 몸 좋은데 그러면서 너 플라톤이라고 이름 붙이자. 너 이제부터 플라톤이라고 부를게. 예 스승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무슨 뜻이냐? 어깨가 떡 벌어진 이란 뜻이에요.
몸짱이었죠. 키도 엄청 컸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운동짱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이 당시에 레슬링은 종합 격투기예요. 지금 옥타곤에서 하는 것처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으니 그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를 계승한 너무나 사랑했던 플라토닉 러브의 주인공 플라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SBM을 강조하는 수업이다라고 얘기했었죠. S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사상가들을 설명할 때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보고 송쌤이 뭐 재미난 얘기 해줬구나 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연결을 하라라는 거예요. 20세가 되던 이런 완벽한 청년 이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아고라 광장을 지나가다가 극장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 제자들, 그의 그리스의 청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플라톤의 사상의 핵심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에선 몇 가지 우리가 힌트가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상의 핵심이 절대주의라는 거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주지주의라는 거죠. 여기 절대주의와 주지주의를 제가 써놨는데요.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지식부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의 moral is knowledge라는 것과 통하는 것이고요. 아레테는 결국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것과 통하는 것이죠. 근데 절대주의와 주지주의를 받아들인 이 플라톤은 스승의 철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많은 책들을 쓰는데요. 그 책은 특이하리만큼 대화체로 쓰여집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본인의 형인 글라우콘을 등장시켜서 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재미난 것은 동시대에 동양으로 오게 되면 공자의 논어라는 책도 마찬가지 대화체로 쓰여 있다는 건데요. 결국 대화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수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화는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2번인데요. 소크라테스를 계승했기 때문에 절대주의를 계승한 이 플라톤은 본인이 절대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 둘을 쪼개놨다라는 건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바로 이상과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상과 현실 이 두 가지를 똑 쪼개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데아라고 불렀고요. 현실은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데아계, 현상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전개시킬 텐데요. 조금 있다가 동굴의 비유를 설명드리겠지만 동굴의 비유로 보면 미리 써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빨간 펜을 써놓은 이유가 결국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이데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에서 말이죠. 그리고 현상계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동굴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깜깜한 세계고요. 그러면 플라톤이 결국 이 둘 중에 무엇을 강조한 거겠습니까?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아? 아닙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히어로즈들이 모여있는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의 중앙 부분에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토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게 당연히 스승일 테니까 플라톤이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책이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쿠스 에틱스라는 책을 들고 있어서 에틱스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 책을 들고 있어요. 마지막 힌트는 플라톤은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승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힌트는 이 손가락에 있는데요. 결국 플라톤이 중시한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를 중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3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이상주의는 뭐다? 바로 이데아를 우리가 따라야 될 원본으로서 진리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데아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벽한 말, 뭐 유니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나 크기에, 색깔은 뭐에, 건강한,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현상 세계에도 말은 존재하죠.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이데아냐? 아니죠. 이데아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 속에 드러나 있는 건 이 원본에 대한 카피본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쓰는 비유법을 쓰겠습니다. 지금 저는 송기택이라는 본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밤늦은 시간인데요. 지금 막 12시를 넘어서 가고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주로 밤에 찍어요. 그러니까 PD님 막 응원하는 글도 이렇게 써주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 공간에 아주 잘생긴 감독님하고 이렇게 둘이 막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저를 보잖아요. 그럼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가 모든 노트북이나 컴퓨터, 데스크탑 이런 데 다 나오죠. 근데 그것이 이데아인가요? 저 자체 본질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의 수없이 많은 카피본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현대 철학자 중에는 이것을 바로 시뮬라시온과 시뮬라르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재생사된 그 카피본들을 진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장 보드리아드 얘기인데요. 이 얘기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플라톤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데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상형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 뭐 연예인 중에 뭐 누구를 닮은 사람 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현상 세계에 있어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완벽한 말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다 사람들은 빈틈이 있고 결함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눈을 낮춰도 괜찮죠.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희구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요 중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제시하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한 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인간이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상주의적인 관점 이데아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유 하나를 설명드렸었죠. 그 비유가 바로 동굴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바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잘 보시면 죄수들이 결박되어 있고 벽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자들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진본,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저 송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치는 이 그림자를 태어나면서부터 결박되어 있던 이 죄수들은 의자는 저렇게 생겼구나. 고양이는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질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뭐 고양이 실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상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혹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자가 진실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쇠사슬을 끊고 결박되어 있는 쇠사슬을 끊고 탈출을 감행하는 한 죄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이 죄수는 탈출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고 밖에 나갔을 때 온몸을 다치고 이 동굴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든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어. 근데 나가가지고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공간을 보게 되고 진본을 보게 되고 이데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 죄수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와서 다른 죄수들에게 야, 우리는 지금 이데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죄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플라톤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 플라톤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오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국가관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4번. 이상적인 국가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 출발하면서 플라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켜봐라? 정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라. 그러면 플라톤이 이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국가관을 제시했을까요? 이상국가관을 제시했겠죠. 이상국가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영혼 3분설입니다. 자, 영혼 3분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요. 사람입니다. 웃지 마시고. 사람은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사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배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머리가 갖고 있는 영혼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는 이성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슴은 기계, 그리고 팔다리, 배의 부분은 욕망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라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까요? 이성, 즉 머리가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머리가 가져야 되는 덕이 있어요. 그 덕은 뭘까요? 머리는 무슨 덕을 가져야 되죠? 지혜를 가지면 돼요. 가슴은 그렇죠. 뜨거운 용기를 가져야 돼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욕망의 부분은 뭘 잘해야 되죠?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 완벽함을 이 플라톤은 그것이 바로 덕 있는 사람, 아레테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영혼 3분설에서 도출되지만 네 가지의 덕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사주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둥이 되는 네 가지의 덕을 얘기하죠.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절제, 그리고 마지막 정의. 그런데요, 이것을 단지 한 개인에게 지혜, 용기, 절제가 각각의 역할을 잘하고 조화를 잘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에 멈춘 게 아니라 국가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한 개인을 크게 확대하면 국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계급은 뭐죠? 통치자 계급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계급은 뭘까요? 용기? 그렇죠. 수호자 계급.
수호자들은 군인을 얘기합니다. 절제를 잘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사람들은 일반 생산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고, 잘 들으세요. 국가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모나이즈를 잘하면, 조화를 잘 이루면 그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가 이상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톤을 되게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기본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활용되는 것이 공자의 정명사상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은 뭐죠? 각자의 역할 잘하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자와 같은 얘기인데 플라톤은 이러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걸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5번입니다. 자, 5번에서 바로 쓰여질 단어가 이 영혼 3분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라는 건데요. 바로 노란 펜으로 여기예요. 여기. 재미난 거 한번 옆에 노란 펜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플라톤은 제3의 원리라는 걸 강조합니다. 플라톤의 전통 때문에 우리는 제3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죠. 가위바위보, 아침, 점심, 저녁, 나, 너, 우리, 철수, 영희, 바둑이 꼭 껴요. 그죠? 그러면 이 제3의 원리라는 걸 사람에게도 적용하면 머리, 가슴, 배, 이성, 기계, 욕망, 지혜, 용기, 절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바꾸면 진, 선, 미죠. 그래서 칸트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1등은 왜 아름다움인 미를 주는 게 아니라 진을 줄까요? 플라톤의 전통이. 플라톤이 가장 강조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역시 통치자 계급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줘야 된다. 철인왕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철인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개념을 잘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철인정치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 활용이 되냐면 저도 이제 내신 시험에 이걸 되게 잘 활용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함정에 빠지잖아요. 철인왕 통치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뭐와 반대편에 있냐면 그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민주정이라는 게 뭐죠?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재민이 뭐죠? 법과 정치 시간에 배우셨나요? 주권재민은 역시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게 플라톤입니다. 그럼 플라톤은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플라톤이 그 당시에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엄밀한 의미의 철인왕 통치는 바로 엘리트주의를 상정해 놓은 거예요. 엘리트주의라는 건 뭐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좋습니다. 평등한 세상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내일 소풍을 가는데 HR 학급 회의를 해요. 그러면 민주정이 좋은 건 딱 의장이 나옵니다. 학급 회의니까 회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소풍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막 손들고 아고라 광장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정말 좋죠. 의견 수렴 막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소풍 갔는데 애들의 의견이 모여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표를 받은 데 갔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이 우리나라의 관광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막 지식이 막 다 있어. 막 지혜에 막 싼 것까지 다 알아. 막 맛집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자, 내일 소풍 갈 건데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이런 코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니네 돈도 안 들고 요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요거 어떠니? 그러면 의견 수렴은 많이 안 하고 민주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플라톤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인류의 역사는 이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 노선 간의 충돌로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플라톤은 어쨌거나 철인왕 통치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깊이 하나만 들어가면 철인왕 통치에서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건데 철학자를 길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도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 뭐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자식이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뭐 약해져, 뭐 뒤에 뭐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뭐 현실과 타협하게 되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잖아요. 처자식이 생기면 이거죠. 자, 잘 들으세요. 처자식이 생기면 자신의 소유가 생기는 거고 그 영역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게 플라톤의 문제의식이에요. 자, 얘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상국가고 철인왕이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철인왕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데 그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지? 처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처자식을 공유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플라톤이 생각하기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 플라톤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엮이는 거예요. 얘는 단독입니다. 얘네들은 모든 재산과 처자식마저도 공유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일반인들, 생산자들은 사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플라톤은 모든 계급이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하면 틀려요. 플라톤의 국가를 잘 읽어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가질 수 있다. 뭐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뭐 활동하는 사람들, 생산자들, 뭐 농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인이라고 상정해 놓고 플라톤은 그들은 가져도 된다. 그러나 수호자부터 서바이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서바이벌 구조예요. 일반 사람들을 쫙 넣어놓고 비슷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서바이벌해서 걸러지는 사람들, 거기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에 사실은 진은 선과 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상정해 놓은 거죠. 이 플라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호자부터 공유가 되어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을 통치자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필라서퍼 킹이 나오겠죠. 여기까지예요.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다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지금 쭉 플라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들 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마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로 깊은 고찰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자 봅시다. 플라톤이 육체가 이렇게 돼 있고 머리, 가슴, 배,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만, 그 다음에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근데 통치자는 철인이고 수호자는 군인이고 생산자는 일반인들. 근데 잘 보시면 이 지혜라는 덕이 용기와 절제를 잘 컨트롤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조화를 잘 이루면 이게 아주 이상적인 국가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적이지만 정말 좋은 국가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플라톤이 꿈꿨던 이 이상국가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이 내세운 이상국가는 독재정치야. 플라톤이 내세운 이상국가는 우생학을 바탕으로 하는 굉장히 못된 정치야. 닫혀있는 세상을 만들었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3명의 적을 얘기하는데 칼 포퍼라는 철학자는 플라톤을 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정말 독재 정치를 얘기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플라톤은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의 후반부를 달려가는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딱 날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왜 플라톤은 이런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본인이 이상적인 정치 국가관이라고 제시했을까요? 왜 플라톤은 이런 이상국가를 꿈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왜 플라톤은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을까요?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고 있던 아테네가 보이는데요. 아테네는 당시에 민주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폴리스들, 즉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고대 그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아테네는 굉장히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머지 도시국가들은 굉장히 하향 조정된 게 이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체결해서 자, 누가 또 적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해양국을 중심으로 한 강한 군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세웁니다.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테네는 나머지 도시국가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뜯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처럼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지만 나머지 도시국가들은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라톤이 가장 중시했던 조화 그리고 균형이라는 이 두 단어를 깨버린 장본인이 바로 아테네 자체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플라톤은 왜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플라톤이 꿈꿨던 이런 이상적인 국가는 당시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맹주로서 자리매김하며 조화와 균형을 깨버렸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장본인인 아테네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 왜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제시했을까요? 적어도 아테네는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깬 아테네가 민주정을 한답시고 하면서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토록 아주 사랑했던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매겨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아테네의 민주정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은 혐오스러운 중우정치고 퍼퓰리즘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세 번째, 결국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시스템은 아테네와 같은 민주정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도시국가가 플라톤에겐 본인이 꿈꿨던 이상향에 가까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도시국가 뭘까요? 정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정답은 바로 300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스파르타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강력한 군대 국가처럼 지혜로운 철인이 나라를 통치해준다면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마 스파르타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이언맨이어서 철인 정치가 떠오른 건 아닌데 자꾸 철인 정치란 매칭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언맨이란 영화에서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의 모습이 아이언맨 2에서 막 비춰집니다. 막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막 총 쏘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욕망 막 이런 것에 결국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떠올리면서 철인 정치를 떠올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국 플라톤이 철인 왕을 길러내면서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은 도덕성이었다라는 건 거고, 그 도덕성을 기반으로 사유욕을 없앰으로써 결국 아주 훌륭한
왕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 준비해 온 것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한 8분여 동안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08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교재 108페이지 바로 3번, 9번, 10번 문제를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풀어봐 드리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개인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것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 있다. 국가에서는 각 계층의 본성에 알맞게 서로 다른 책임과 누구죠? 플라톤. 오늘 우리가 배웠던 플라톤 1번 도덕 원리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피스트. 플라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절대주의자니까요. 소크라테스를 계승했으니까요. 자, 2번 사물의 본질은 바로 그 사물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죠. 왜?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까 봤던 말은 그 안에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카피본, 시뮬라르크, 시뮬라스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머릿속에 혹은 저 태양에 저기 어딘가에. 그게 이데아잖아요. 이 답 틀렸어요.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3번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이지 플라톤은 덕이다라는 것은 각각 갖춰야 되는 정의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혜, 용기, 절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사물의 참모습은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한다. 요게 이데아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겠고요.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실제? 아니죠. 감각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요건 이데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본질이 이데아인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요. 꽃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이걸 아까 제가 풀었던 것으로 꽃을 말로 바꾼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뭘 설명하는 거죠? 이데아.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감각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번 이데아는 현상세계에 존재한다. 아니죠. 저기 어딘가에 있죠. 감각적 현상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다. 아니죠. 불완전하고 항상 바뀌죠. 완전한 건 이데아 세계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데아 세계를 결코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죠. 인간은요. 노력을 하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영혼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박을 풀고 탈출했던 죄수처럼 이데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는 동일한 세계이다. 전혀 다른 세계,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고요.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를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이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꽃을 모방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완전한 말, 꽃, 여기 송샘, 본질은 딱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EBS에 찾아와서 나중에 저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본질을 보시겠지만 지금은 본질을 보는 건 아니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네요.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적합한 일 한 가지만 해야 한다. 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대네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롭고 용감하며 절제할 줄 알고 정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지혜, 용기, 절제, 그 다음에 정의, 사주덕입니다. 오늘 배우셨잖아요. 영혼은 지식과 덕을 통하여 그 자신을 감각적인 세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비로소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지식과 덕을 통하여 자신의 감각적인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굴의 비유에서의 결박되어 있는 죄수들을 상징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탈출한 죄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였다. 철인왕 통치됩니다. 니은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이데아의 세계만이 참된 세계라고 하였다.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플라톤 되겠죠. 그 다음 디귿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참다운 존재를 파악해야 된다. 안 돼요. 이건 손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고요. 그 다음
나머지 리을 남았네요. 도덕적 삶에 있어 이성의 역할과 더불어 실천 의지 하면 아리아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지, 이성만 강조한 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플라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문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자세히 배우고 나니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SBM, Basic Strong, 기본을 튼튼히 하니 It's a Magic, 아주 마법처럼 문제가 풀렸습니다. 플라톤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플라톤의 행복관, 이런 식으로 플라톤은 행복을 이야기하네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플라톤의 행복론은 조금은 빈 듯한 공간을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조금은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 때 더 열심히 살고 더 멋있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빈 공간에 대한 만족감과 그 정도를 행복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을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약간의 부족함,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약간의 부족함이다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그러면 이 얘기했던 플라톤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가로 안에 우리가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 플라톤 이원론, 그리고 이상주의적 관점, 그리고 주지주의적 경향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상국가는 결국 철인 왕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혼 3분설은 이성, 기계, 정욕, 그리고 이성, 기계, 정욕은 각각 4개의 덕을 갖춰야 되는데요. 지혜, 용기, 절제, 3가지의 덕을 잘 갖추고 조화를 이루면 정이라는 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플라톤의 개념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잘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 플라톤과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제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다음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